중국이 올해도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는 부동산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돼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방정부의 부채는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물가는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첨단 산업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수출 단가를 보면은요 상당히 장기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 미국을 앞서간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요즘 중국 상황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중국을 볼 때 가장 조심해서 봐야 할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성장의 고착화, 그다음에 정책의 전환기, 그리고 대외 환경 악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중국은 단순히 GDP 숫자만 가지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GDP 자체가 실업률 이런 것들이 그 숫자만 가지고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가장 조심해서 봐야 될 신호, 어려운 점은 저는 중국이 올해도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는 부동산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돼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고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정말로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아래층의 일용직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이 타격이 정말 생계가 막막해지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그런 와중에 지방정부들의 그 부채가 그러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데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방정부의 부채는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물가는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이 통계만 가지고 참 보기가 어려워서 어느 정도인지를 이거 통계만 가지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은 이러다 보니까 첨단 산업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진짜 두 개의 중국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총합적인 통계보다는 각 섹터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 플러스, 통계 자체는 못 믿겠지만 그 추세, 흐름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어땠다. 중국이 2000년대 한 후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까지 보면 10% 이상 성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한 5%대에 맞춰져 있는데, 그 5%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5%가 아니라 정부의 목표치가 나오면은, 중앙정부의 목표치가 나오면은 지방정부에서 거기에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목표치인데, 이것조차도 서서히 완만하게 지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중국에 대한 지표를 볼 때는 저는 아까 말한 식으로 이렇게 가장 지금 현재 중국이 어려워 보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섹터별로 보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중국이 참 묘합니다. 지금 첨단 산업에서의 높은 성과와 이런 심각한 내수 침체, 이 두 가지가 가면서 정말로 좀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 그리고 이런데도 중국이 이렇게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과가 커지면서 불안감도 같이 커지는 사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도 이제 여태까지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다 딱 확답은 못 드리는데, 이런 불안 요소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고용시장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한 번에 경제 성장률이 꺾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한 번에 꺾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고요. 중국이 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중국이 순식간에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저성장 기조에 빠졌다, 그리고 중국이 여러 가지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작년에 수출은 정말로 역대 최대 성과를 내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내수는 굉장히 침체가 되고 수출은 잘 됐다. 그런데 수출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합쳐봤을 때 경제 성장률은 서서히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수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러니까 수출이 저렇게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성장률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중국의 수출이라는 게 내수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보면은 큰 탑을 해봤을 때 떨어졌다. 이거는 내수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수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첨단 제품의 수출도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또 저가 상품들이 많거든요, 비중이. 근데 수출 단가를 보면은요, 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장기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 단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덤핑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WTO에서 법적으로 말하는 덤핑에 걸린 경우도 여러 개 있지만, 그거 외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수출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굉장히 디플레이션이 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낮은 임금과 공급받는 그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해서도 가격을 후려치고 이러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누르면서 해외로 과잉 생산된 거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버텨왔는데 저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 이게 확 문제가 되면서 성장이 확 둔화되고 수출도 이러한 것들이 멈추게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 이상 갈 거냐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둔화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사회 불안 요소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저는 뭐 혁명이 나서 다른 나라처럼 막 완전히 혁명이 나서 무너지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중국 경제에 뭔가 재편이 좀 필요해지는 그런 정말로 절박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침체라는 게 사실 상당히 크고 또 하나는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의 체제 경쟁에서 가장 강력하게 무기로 내세우는 게 히토류거든요. 근데 이 히토류가 이렇게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여전히 강력한 그 중국의 무기인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적게 쓰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히토류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바다에서 심해에서 히토류를 캐내고 막 이러던데 물론 그걸 상용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호주의 리나스 레어어스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히토류 광산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비중국 히토류 정제 시설도 지금 말레이시아에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과거에 히토류를 생산해서 정제 정련을 하던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나오는 거, MP 마트리얼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들이 과거에는 채산성이 안 맞아서 채굴을 멈추기도 하고 환경 규제로 멈춰있던 것들이 지금 다 재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 3년, 4년 후쯤 되면은 중국의 엄청나게 높은 시장 점유율은 뚝 떨어질 걸로 관측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과학원에서 작년에 2025년 3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현재 중국의 히토류 그 가공 제품의 점유율이 세계에서 90%를 넘어요. 90한 1, 2% 되는데 2035년에는 이게 28%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2040년에는 한 20% 수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도 이 히토류 무기화라는 게 시한부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인구 문제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중국은 선진국이 되기 전에 1인당 GDP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현재 인구도 사실 믿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제가 중국 통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놓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통계를 낼 때 중앙에서 한꺼번에 조사를 못하고 각 지방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를 합산을 하는 취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방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인구도 많고 성장률도 높아야지 중앙에서 더 많은 교부금도 받을 수 있고 자기네 성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구나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간씩은 과대 추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이 됐고 소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다른 나라보다 중국에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첨단 제조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수출이라든지 중국의 서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거는 저가 가공품이에요. 근데 저가 가공품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아주 굉장히 큰 타격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게 타격이 되는 거는 맞지만 어차피 인건비가 중국처럼 아주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낮은 인건비에 의존할수록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게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 인력으로 밀어붙이는 나라에서 인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시간이 중국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뭐 재임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중국 편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 미국은 누가 들어와도 현재 미중 체제 경쟁은 지속이 됩니다. 뭐 미국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집단 지도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체제 경쟁이 멈추진 않을 겁니다. 방향이 조금 더 완화된 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소리나 이런 강도가. 하지만 이 큰 흐름, 미국과 중국의 체제 경쟁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라고 해서 중국하고 사이가 쏙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 때도 슈퍼 301조 가지고 중국에다가 퍼센트 관세 매기고 이런 거 다 했거든요. 중국에서도 2024년에 왕즈스인가? 그 이름이 북경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포린 어페어라는 외교 전문지에다 기고를 한 걸 보면은 중국은 해리스를 원할까 트럼프를 원할까 선거 때였는데 그런 칼럼을 썼어요.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 뭐라고 썼냐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다. 중국 지도부는 해리스건 트럼프건 전혀 어느 쪽에 대한 선호도도 없다. 미국과의 경쟁의 정도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이 약간은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민주당 시절에는 적어도 표현을 이렇게 거칠게는 안 썼고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그 미중 체제 경쟁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장기화될 거고, 중국이 침체를 겪으면서 경제 성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결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싸움은 아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 장기화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역시 저가 생산품을 많이 만드는 나라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진핑 리스크가 중국 경제 몰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니까 그 두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둘이 사이좋게 지내겠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 둘이 없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둘의 경쟁은 지속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그 둘이 그 위험을 더 키우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약간은 부정확하다고 보고요. 저기 중국 지도부의 생각들이 다 반영이 된 거고, 근데 그 시진핑 주석이 약간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강성으로 한다 그럴까? 뭐 이런 정도지, 중국의 기본적인 체제는 그 누구 하나가 결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시진핑 리스크라는 말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돼서 조금 더 유화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미중 갈등이 약간 덜할 수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런 거친 언어가 서로 오가는 일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시진핑 주석 시진핑이라는 그 개인이 이러한 문제를 다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 같습니다. 중국이 대외 압박을 더 받게 되면 경제 성장과 체제 안정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항상 말을 갖다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체제 안정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위,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 이게 첫 번째고요. 경제는 그거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인 건 맞습니다만, 그 경제는 그 하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메데이로스라는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님인데, 옛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선임국장,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담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아주 중국의 현재 중국 지도부의 사상에 대해서 쭉 글을 쓴 게 있고, 또 이분 말고도 또 시진핑 사상의 뿌리 이러면서 중국 지도부의 사상에 대해서 쓴 게 라나 미터라고 또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중국의 입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하고 국가 안보라는 거는 둘 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우선순위냐 뭐 이런 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국제 경쟁력인데, 그 경쟁력이 뭐냐면은 과거에 말하는 군사력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위상, 외교적인 위상이라든지 이 모든 게 포함된 거죠. 그래서 경제는 그거를 떠받들어주는 하나의 주요 변수인 거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과거에는 경제 성장을 일으킨 게 세
세 개의 축이 있었다. 가공무역, 인프라, 부동산. 근데 이거를 전환을 한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 강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초 하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게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항공우주, 그다음에 친환경 기술.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건 뭐 태양광 같은 거죠. 이런 쪽에 이제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또 그쪽에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민주주의 국가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러면서 개인들은 이러한 것에 의해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의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희생은 일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희생과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 자립, 평등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서 국가를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저렇게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다음에 이 하나의 체제, 이게 하나의 미국과 서구식 자본주의. 그동안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서구식 자본주의일 뿐이고 그거하고 대립할 수 있는 경쟁 가능한 국가 체제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기네가 지금 시진핑 체제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거다. 국민들이 다 같이 단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희생하면서 국가의 발전에 이제 자기 자신의 노력을 들이는 거죠. 이런 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체제 안정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또 외교적인 성과로 내세우는 게 이러한 체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서구식 자본주의하고는 다른 체제다. 이거랑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체제고 그 안에서 시도한 거. 자기의 체제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그 전략이 뭐냐면 브릭스 확대와 1대1로입니다. 1대1로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고 재정적으로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다 중국에서도 알죠.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는 세계적인 전략 공급망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외부에 돈을 지금 많이 들여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서구 자본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자체적인 공급망 플러스 자기네가 들어간 데에서 자기네의 그 중국식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한 이제 방식이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1대1로입니다. 얼핏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과연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사반대하겠죠. 개인의 희생이라든지 어떤 민주주의 절차의 훼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성장통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현재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중국 내에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실제로 후진타오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는 공산당에 대한 비판도 일부는 허용을 했고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그 민주주의 국가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체제에서는 아예 까딱 잘못하면 다 끌려가거든요. 아주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이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이러한 체제 경쟁을 통해서 서구식 그 글로벌 스탠다드와 대립할 수 있는 중국의 체제를 완성을 한다는 게 더 큰 목적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내수 침체 겪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생각보다 강하게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가 과거의 저부가 가치 그 생산 국가에서 첨단 제조업에 기반한 국가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고 왔는데 과연 이게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갈까? 이제 약간 이럴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딱 단정을 못하고 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상태로 해서 미국하고 경쟁을 계속해서 미국을 앞서간다? 이게 저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 게 이러면서 생기는 사회적 불만이나 경제에서의 비효율이 또 많거든요. 지금 국영기업 위주로 가고 국영기업이 아니더라도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공산당 손안에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면 국가의 그 엄청난 자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인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뭐 부패가 줄었네 어쩌네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또 높은 성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과연 저런 상태로 해서 세계 제1의 국가가 된다라는 게 가능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른게 생각하시는 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기 전망이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는 조금 그 중국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글로벌 자원 경쟁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하는 분야나 자원은 무엇인가요? 뭐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뭐 지금 중국 때문에 희토류가 많이 부각이 됐죠. 사실은 희토류도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희토류 중에서도 특히 중희토류, 뭐 디스프로슘이나 뭐 네오디듐 뭐 이런 쪽인데 희토류 중에서도 어떤 거는 뭐 생산 양이 굉장히 많고 싸기도 해요. 근데 디스프로슘하고 터뷴, 뭐 네오디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또 희귀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최대한 많이 비축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비축을 한다는 게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비축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비축을 하면은 그럼 뭐 몇 년치를 비축하겠어요. 이렇게 비축이 잘 안 돼요. 그 비용도 많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거 비축을 하고는 있거든요. 전략물자연구원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비축을 해놓고는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몇 개월치 이런 식으로 발표는 안 하죠. 당연히. 그 전략물자니까. 하지만 뭐 한 3에서 6개월치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1년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충격을 대응할 수 있는 비축분이고요. 그거랑 또 하나는 이제 공격은 최선의 방어입니다. 니네가 이걸 끊어? 그럼 우리도 이거 끊을게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반도체 같은 게 있는데 반도체 사람들이 반도체 왜 없지 않냐 그러는데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정말로 심각하게 상대를 때릴 수 있는 게 있고요. 상대를 살짝 괴롭힐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에서 그 포토레지스트를 무기화한 걸 보면서 느낀 건데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정을 올스탑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술력이 높은 나라라면은 다른 각종 산업에서도 어떤 특정 공정이나 특정 소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뭐 근데 전기 같은 경우에서도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그 기술력이 높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원전도 있고 조선 중에서도 뭐 동맹국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런 산업 전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산업 전반적으로 쭉 보다가 보면 그 산업에서 어떠한 특정한 기술 같은 거 이런 거를 포트포리오로 지금 빨리 짜야 됩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또 일부 짜놓기도 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 이런 거는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관료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했을 것 같은데 각 산업별로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들, 그 초크 포인트 중에서도 정말 센 초크 포인트, 약한 초크 포인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들을 쫙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 리스트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방어할 거, 정말로 급하게 당하면 안 되는 것들은 비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근데 아마 정부에서 뭐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도 했어요. 사실은 자원 많이 했는데 어느 선까지 갔는데 근데 국제 정세가 이렇게까지 긴박해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많이는 안 했겠죠. 근데 지금은 계속 서둘러서 이걸 더 강화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상승과 외국인 자금 흐름을 함께 보면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저는 뭐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역시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요건 한번 보시면은요. 그 코스피는 작년에 한 뭐 90%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어요. 30% 정도. 그러니까 물론 다 오르긴 했는데 코스피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특히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역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그리고 몇몇 조선주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우리가 숫자 종합지수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체감은 잘 못하는 거죠. 사실.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해까지는 충분히 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후년에는 조금 꺾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리고 조선이 올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조선주도 많이 올랐는데 조선주가 작년에 생각보다 수주량은 많이 안 늘었어요. 기대감이 많이 오른 거고 올해부터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또 뭐 좋은 성과가 있을 테니까 이제 나오는데 저는 우리나라 주가가
올해는 그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2028년에 또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에 어떤 식으로 될지, 그때 가서 이거를 떠받들여줄 다른 게 무엇이 나올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약간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 걱정은 나중에 하고 지금 상태로는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두 개의 대형주만 오른 불균형한 상승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 상승이 버블이라고 보시나요? 버블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버블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생각이. 근데 저는 지금은 뭐 꼭 그렇게 버블이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정말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두세 개의 대형주가 이렇게 이끌었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안 올랐으니까 버블이 아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일 불안한 거는 그거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꺼지는 순간에 과연 주식시장이 버텨줄 수 있을지. 요거는 한번 그 불안한 요소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버블이다 단정하는 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볼 때 최근 주가 하락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쪽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명쾌하게 설명하는 분이 없어요. 다만 이제 작년 말에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오지들, 그러니까 오리지널 갱스터라 그러죠.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양을 매도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레버리지 청산이 막 일어나고, 이게 연쇄 반응이 나오면서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올 초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논의가 중단이 된 상태고, 케빈 워시 임명자에 대한 공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호재가 나오는 거는 전혀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고 악재가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이제 일으켰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아까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의 수와 그 지갑에서 비트코인의 개수, 양은 늘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고래들은 개인일 수도 있지만 개인보다는 뭐 기관도 있고 뭐 다양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지금 떨어진 거를 뭐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다시 충분히 회복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단순히 그런 데이터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정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거,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현물에서는 금이나 은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물론 채굴은 되지만 지금 채굴량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금도 지금 현재 우리가 채굴 가능한 금의 한 75%는 이미 채굴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금광은 잘 개발이 안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뭐 100년, 200년 후에 정말 지구 깊숙이 파고 내려가서 캐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또 다른 얘기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금의 공급량은 크게 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건 금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자산,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고 제도권에 편입이 돼서 각 여러 국가에서 지금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금값, 은값은 저렇게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왜 안 오르냐 그러는데요. 금하고 은값이 많이 오른 게 된 것 중에 각 개인들도 샀지만 그거보다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엄청난 양을 샀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에서 살 수 있는 법령까지가 아직 불확실해요. 만약에 그 제도가 중앙은행에서 금처럼 사모을 수 있는 제도가 정해져 있었다면 아마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딱 마련이 되고 먼저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데, 작은 나라들이 엘살바도르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그 파급력이 너무 작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무언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비트코인 값은 정말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법정화폐 하락, 이거는 좀 경제학적으로 그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제한된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걸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코인의 호의적인 트럼프 정부의 관심이 개별 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그게 가장 직접적인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국채를 사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미국 국채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발등에 부르다가 처음부터 시작한 게 미국의 부채 줄이는 거잖아요. 부채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채 금리가 떨어지죠. 근데 중국 정부는 지금 미국 국채 엄청나게 던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채를 사준다 그러면은 중국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가 다 던진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일단은 그 거래는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잖아요. 다른 코인들은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고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먼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작은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그게 딱 1대1로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그 디지털 화폐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비트코인이라고 봐야죠.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 거는 역시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계 대출이 너무 늘어서 이 가계 대출에 대해서 좀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그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서민들이 전세를 구하고 전세 이후에 집을 사고 하는 과정에서 다 대출을 끼고 해요. 이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은 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막는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출 규제를 한 배경은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여기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 일리가 있는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대응을 할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자금과 환율 변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화자산 전략은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요? 저는 뭐 요즘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전 분산입니다.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그래서 현금도 당장 필요한 거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금이나 은 같은 그런 현물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데다가 조금 분산을 시키는데 그 분산하는 비율은 정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당장 쓸 거 아니고 한 10년, 20년 묵혀둘 수 있는 돈이 좀 제법 있다 그러면 저는 금이나 은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약간은 그런 식의 장기 투자로 한 5년 이상을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는데 다른 거는 뭐 이런 거는 정말 개인의 성향이라서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딱 하나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진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물론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 위험이 너무 커요. 개인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과 은이 대폭락하였는데 이런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데 저도 그렇게 굉장히 놀랐는데, 은이 저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했는데, 근데 사실은 원래 금보다는 은이 더 크게 하락을 합니다. 아무래도 금이 더 사이즈가 크잖아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금보다는 은이 늘 더 가격 변동성은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런 단기적인 움직임은 개인 차원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거를 개인 차원에서 감당한다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돈을 벌고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하시는 분 전문 투자자들도 있고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금이건 은이건 다 좋고 특히 은 같은 경우는 실물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수요라는 게 뭐냐면요. 귀금속이나 공업용 사용, 금 같은 경우도 그 실물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용으로도 금이 쓰이기도 하고 귀금속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과의 재료로도 쓰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금은 일정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 거의 80년대부터도 별로 안 변해요. 그건 일정한데 은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 공업용으로 쓰이는 은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그러한 실수요보다는 저장 가치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본다 그러면은 이 실수요도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은은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태양광 패널도 그렇고 뭐 배터리도 그렇고 은이 조금씩 다 쓰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은은 실물 수요만 가지고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광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어떤 게 있냐면 구리 같은 게 있어요. 지금 구리는 뭐 집에다 사놓을 수는 없는데 워낙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집에다가 쟁여놓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리 ETF 같은 것도 저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전기를 전달하는 건 뭔가요? 지금 다 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도 지금 앞으로 수요가 넘쳐나면서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점도 생각해서 광물에 대한 ETF를 좀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도 아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단기적인 폭락에 너무 크게 개의치 말고 이런 거는 그래서 당장 사가지고 뭐 한 6개월 후에 돈을 벌겠다, 1년 후에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노후 대비용으로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과거의 버블과 비교했을 때 현재도 버블일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사실 과거하고 비슷한 요인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보면 언제나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런 조짐은 항상 있는 거고 언제나 다 있는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약간 이런 게 있죠. 지금 굉장히 경제가 숫자로만 보면은 아주 좋은 거는 수출하고 증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좋은데 이게 문제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구조적으로 자영업 경기가 크게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 때문에 내수에서의 어떤 어려움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97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식의 쇼크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사실 지금 이제 물가가 수치로만 보면은, 물가 상승률 수치로만 보면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한 2% 초반 정도로 2024년, 2025년 이렇게 안정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체감 물가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나오지만, 그걸 보고서 서민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많이 받죠. 뭐 그거는 이제 물가 바스켓을 구성하는 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주로 이제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뭐 음식물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에 딱 실생활하고 관련된 쪽에서 상승률이 좀 높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로 보이는 거 이상으로 체감 물가는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공급망이 좀 불안정해지고 또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특히 음식과 관련된 식재료라든지 뭐 이렇게 서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데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고물가가 되는 게 과거에 비해서 이제 공급망이 분절이 됐거든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저가 제품을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낮은 물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땐 차이 메이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사실 정치적으로야 뭐 조금씩 충돌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해 있었고 꼭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체계였는데 이제 그게 서서히 분리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거는 또 뭐 그거 외에 뭐 기후 문제도 있고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걸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분리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경제 안보라는 말을 흔히 쓰잖아요. 과거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싼 제품을 썼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네 동맹국 내에서만 생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공급 쪽에서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점을 쭉 고려해 본다면은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물가는 어려울 거고 일단은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고물가 상태에서 뉴 노멀이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달러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달러 환경이 달라진 거는 아무래도 이 탈달러 연합 그래서 뭐 브릭스를 중심으로 달러를 배제하려고 한 노력하는 달러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하지만 저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법정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달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80년대까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다른 나라도 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80년대 초반에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30% 됐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2000년에 들어왔을 때는 60%를 넘게 되고 2008년도 이후에 그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한 100%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이후에 120%를 넘기죠.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도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법정 화폐의 가치가 다 떨어지는 추세죠. 네, 이렇게 되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도 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요새 뭐 페드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넣고 이러는 과정을 법치주의 훼손과 제도적 신뢰 상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달러에 대해서. 그리고 페드의 독립성 무력화 시도는 달러 자산의 영구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다.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뭐 이건 근데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포퓰리즘 경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통화가 증발이 되고 부채는 계속 누적이 돼가고 있는 자꾸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달러 환경 자체가 변하는 거는 물론 중국을 부상으로 한 브릭스 확대가 이제 브릭스의 탈달러 그 움직임이 강해진 탓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의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도 당연히 예전만 못한 거죠. 미국의 국가부채 증가는 결국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미국의 부채 증가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뭐 정확한 거는 아닌데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이게 이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달러 가치의 변동성 확대라는 거에 글로벌 경제가 다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픈된 경제,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큰 불안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통화 정책을 쓰든지 어떤 정책을 쓰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쇼크를 받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은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물론 현금을 어느 정도 예비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화폐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 현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자산을 분산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새 금이나 은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법정 화폐가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장기적인 예측 때문이거든요. 장기적인 전망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뭐 10년, 20년으로 멀리 내다보고 할 것 같으면은 금이나 은과 같은 현물도 좋고요. 그리고 뭐 국내 주식이든 뭐 미국 해외 주식이든 간에 좀 이렇게 자산을 다양하게 좀 분산을 시켜 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자산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는데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비율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은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 전망이죠. 사실 저도 뭐 그 전망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아직 그 디지털 금까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상자산이라는 시장은 아직 초창기 시장이고 아직은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앞으로 거래도 점점 이렇게 디지털 거래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것을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커질 거고요. 그러면서 뭐 기존 그 전통 금융권을 뭐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보완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시장이 많이 커지게 되겠죠. 현재 가상자산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비관론은 이럴 때 항상 또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올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런 얘기가 또 쏙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상태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면은 아마 또 댓글에서 뭔가 안 좋은 얘기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머니라는 것 자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디지털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신뢰를 받았으면서 발행량이 가장 확실하게 딱 제어되어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나 뭐 XRP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발행을 지 멋대로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민코인들은 뭐 말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알트코인들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알트코인 중에서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사용처가 뚜렷한 게 있다면 그런 쪽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밈코인들은 아마 사라지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별다른 실용성이 없는 알트코인들, 그냥 막연한 모델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이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와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잡는 가상화폐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금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몇 달 사이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뭐 금융 투자자, 투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단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화폐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그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노후 자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로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묻어놓고서 한 5년, 10년을 기다릴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보험 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죠. 어떻게 보면은 금하고는 독립된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보험 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이 가상 자산 시장이라는 게 아직 초창기예요. 아직도 불안정한데 요즘에 막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보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에 2022년이나 이럴 때 보면요,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루나 테라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랬고, FTX 파산 이런 거 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염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엄청나게 시장에 퍼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은 기존의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주장을 하든 그렇게 막 발표를 하든 기존의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폭락장 속에서, 이제는 폭락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서도요,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의 수는 늘어났고 그 사람들의 평균 보유 개수도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고래들은 이번에 하락장을 갖다가 매집 기회로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래들이 일반 개미 투자자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 그런 고래들은 기관 투자자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지갑들은. 근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상황은 2022년도의 그런 공포와는 전혀 다르고요. 지금은 좀 조정장인 거고, 당분간 횡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상당히 올라갈 거고, 아직까지는 보험자산이라고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보험자산이 될 거라고 말하는 분들의 주장은, 그 논리는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기존 금융권하고는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요새는 뭐 거시변수하고 많이 연동이 되지만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은 기존 금융시장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이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쓸 수가 있을 거다. 그런 면에서. 근데 주식으로 들어가면은 그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다 같이 안 좋거든요. 물론 기업의 성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지만 요거는 주식시장하고는 물론 요새 연동되는 정도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쪽이 이제 다른 거시변수들하고 다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칭 상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저는 뭐 보험자산이라는 표현은 아직은 좀 과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찌됐든 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는 뭐 크게는 큰 의미는 동의하는데, 보험자산이라는 말은 약간은 아직은 좀 쓰기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보험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투기적 보험 정도? 그러니까 보험은 보험인데 정말로 안전이라기보다는 금과 같은 그런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약간 투기적 보험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은 뭐 그거는 좀 맞을 수도 있겠죠. 빗썸 사태로 코인 시장이 투자하기 위험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데 이러한 게 다 이제 제가 조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기존의 금융권만큼 성숙된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쪽에서 지금도 보면 새로 나오고 출시되고 상장되는 다양한 그 알트코인들이나 밈코인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기성이 강하다 그럴까,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소도 조금은 운영에
미숙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초창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것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창기라고 그러면 이게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초창기냐 그러는데 기존 금융권은 수백 년이 된 거거든요. 이쪽 가상시장 쪽은 그렇게까지 역사가 길지 않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관리하는 법 자체가 제도권에서 법제화되고 규제를 받고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는 정말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요. 이건 초창기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혼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리는 그대로인데 더 오를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얼마 전에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걸로 선을 긋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방어, 무리하게 방어는 안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고 근데 이제 금리라는 거는 물론 환율도 굉장히 큰 요인이지만 금리 결정 요인 중에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금리는 뭐 물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도 봐야 되고 이런 걸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혀 없다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때 올 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반기에 가서 상황이 달라지면은 그때 가서는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따라가야 된다. 다른 나라에 맞춰야 된다 하면서 조금 더 뭐 환율 문제도 그때는 고려해서 상황이 변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리고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정책 자체는 이런 미세한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정책 기조가 뭐 6개월 단위로 바뀌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미세한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선을 그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얘기를 하죠. 환율이죠, 역시. 과연 지금 현재 환율이 일시적으로 약간 안정이 됐는데 이게 계속 갈까? 하반기 가면 1,500원을 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환율이 그렇게 오르면은 물론 이제 수출 기업한테 도움이 되고 뭐 관광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입 물가가 많이 오르죠.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가 수입 물가 그러면은 단순히 원자재를 사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우리 생활하고 너무나 밀접해요. 먹는 거 밀가루만 해도 그게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유제품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를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 물가가 또 이제 상당히 오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해서라도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물론 이제 또 그럼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은 지금 현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상환 비용도 올라가고 또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죠.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복합적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하나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전체적으로 다 보고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역시 가장 큰 거는 물론 변수가 환율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도 올 하반기에 가서 그래도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크죠. 이게 원래 이제 1950년대에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이 당시에 그 연준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한 게 재무부하고 연준 협약이 51년도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연준의 독립성을 확립을 했거든요. 이때 연준 그 의장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마틴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트루먼 대통령이 시켜놓고서 금리 인하시키고 통화량 좀 증발하려고 그랬어요. 재선 총선거도 있고 해서. 근데 대통령 말을 정말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사실은 경제학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윌리엄 마틴뿐만이 아니라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경제에 무리가 간다 이런 식으로 트루먼 대통령의 확장적 정책이 다 막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때 연준 재무부하고 연준 협약이 이제 딱 맺어지면서 연준 독립이 확실해졌고 그동안 한동안 그래서 이제 연준의 독립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정치권의 영향을 잘 안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깨지는 게 닉슨 때입니다. 닉슨 그러면은 경제 쪽에서는 뭐 닉슨 쇼크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근본이제를 포기한 거죠. 그랬는데 이때 연준 의장이 아서 헤이즈인데 이분이 그 닉슨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한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두텁고 닉슨 대통령의 말을 아주 잘 듣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베트남 정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금리를 인하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다 수용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데 그 당시에 뭐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연준의 잘못된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키웠다라는 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연준 내에서는 역대 최악의 의장을 아스 헤이즈로 뽑기도 합니다. 이때도 보면은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금리 결정에.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이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연준 의장을 했던 폴 볼커가 있죠. 이분은 레이건 대통령이 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몇 년 겪었지만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잡혔죠. 이래서 볼커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평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하고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통령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제롬 파월 그 의장이 굉장히 버티고는 있지만 정치권의 영향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다 보니까 연준의 독립성의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 상태가. 이런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일단은 연준 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강하게 압박할 때 이렇게 윌리엄 마틴이나 폴 볼커처럼 버틸 수 있는 강단 있는 그런 의장이 된다면은 그나마 좀 덜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연준의 독립성은 더더욱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그러니까 금리 결정이 결국은 연준에서 하는 건데 이 금리 결정 과정에 연준에다가 영향을 정치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주고 있는 추세다. 점점 그러한 독립성이 약화돼 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그러니까 이래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달러 자체의 신뢰성을 하락시킨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케네스 로고프 교수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케네스 로고프 교수님도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그 우려를 표현한 거였습니다. 이번 주가 흐름이 새 연준 의장으로 매파적 성격을 가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으로 시장이 반응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 새 연준 의장 전입으로 금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케빈 워시가 매파로 유명했었죠. 2000년대 후반에 그 양적 완화를 할 때 거기에 반대하면서 연준 이사직을 사표를 내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그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에 하는 얘기나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과거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의 매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그 과거의 행적 때문에 강하게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과하게 좀 걱정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케빈 워시가 지금 파월처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대립각을 세운다 그러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 이제 억제를 한다. 금리를 뭐 동결 내지는 뭐 심한 경우에 인상까지 간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조금 침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좀 줄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케빈 워시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 표현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케빈 워시가 그렇게 무조건 동결, 뭐 무조건 긴축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겠다라는 거거든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움직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충격을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불안을 판단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나 신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뭐 이럴 때는 어떤 특정하게 한두 개의 지표만 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물론 당연히 일반적인 거시 지표, 뭐 주가, 고용, 물가, 금리 뭐 이런 당연한 변수들을 봐야 하는 건 당연한데 여기다가 또 하나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는 심리 지표도 좀 봐야 돼요. 소비자 심리 지표하고요.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이 실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실제로 없는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 지표도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겁니다. 원화 약세는 단순한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달러가 그렇게 강세도 아니에요. 달러 지수를 보면은 달러도 약세인데 원화가 너무나 약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뭘까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원화의 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국내에서 공급보다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흑자도 많이 낸 상태인데 굉장히 한동안 계속해서 반도체 굉장히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달러가 많이 유입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뭔가 좀 구조적인 불안감?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건데 작년 말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원화 약세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금리 차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다. 뭐 이 얘기도 하고 이런 것
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국내에서 뭔가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증시는 좋지만 이게 주로 수출 기업들, 특히 반도체 쪽이나 자동차, 조선 이런 쪽에서의 그 수출 기업들이 주도하는 성장인 거지 전반적으로 투자처가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가 많아지게 되는, 뭐 개인이건 기업은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정답이다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시장에서 보면 이런 정서가 많이 확산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현재 IMF보다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IMF 올 수도 있을까요? 제2의 IMF라 그러면은 이제 그 금융위기인데 그거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IMF보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는 또 일리가 있어요. 이건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97년도에서 98년 사이에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될 당시에는요.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기 차입금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종합금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종금사라고 불렀죠. 거기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요. 단기 차입을 해서 국내에서 달러가 필요한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해외에서 차입할 때의 금리보다 대출을 해줄 때의 금리가 조금 높았거든요. 정말 앉아서 편안하게 돈을 벌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단기 차입금이 확 늘어난 상태에서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구제금융, IMF 구제금융이 오기 직전에 태국하고 인도네시아의 환율이 폭등을 하면서 그 나라 경제가 아주 굉장히 어려워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쯤이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글로벌 금융이 이렇게까지 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뭐 90년대부터 많이 보급이 되고 이러면서 해외 헤지펀드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그 흐름,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막 본격화되는 게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그 많은 단기 차입금들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달러가 텅텅 비게 된 거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국내 외환 보유액이 뭐 3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지금은 흑자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살짝 적자가 나는 적도 있었지만 흑자가 지금 많이 나고 특히 올해까지 작년 뭐 재작년에서 올해 한 내년까지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기 때문에 달러 유입은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은 비교가 안 되죠. 30억 달러하고 4천억 달러 이상하고 그런 식의 이제 그 구제금융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IMF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거는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느껴요. 자영업의 위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뭐 주가가 뭐 높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대형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들 위주로 좋은 거고요. 이게 내수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회식이 줄면서 음식점들이 가고만 못하죠. 그 다음에 옷가게나 이런 다른 이제 상품들, 잡화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라인 상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소비하는 그 방향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음식점 같은 경우도 또 배달앱이 성장을 하면서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도 증가하고 이러면서 마진이 또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기도 한 상황에서 이러한 식의 소비 패턴 변화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저는 요건 좀 구조적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자영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그 충격을 하면서도 이분들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뭐 보고서 몇 권을 써야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자영업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좀 줄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자영업자들은 그런 거 다른 쪽으로 어떻게 전환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산업연구원에 입사한 게 2002년이니까 저도 상당히 이제 24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주로 담당을 했던 분야는 고령화 관련된 쪽입니다. 고령 친화 산업 이런 쪽인데, 연구원이라는 데가 하나의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경제 안보 이런 식의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제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다양하게 보고 있고, 뭐 미중 갈등 문제 이런 거는 당연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렇게 하나의 원인, 그러니까 뭐 하나에 딱 꽂혀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이게 나한테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주변에 둘러싸서 그거를 결정하는 변수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망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단정적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제가 그걸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있는 상황을 분석해서 최대한 다른 변수가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옛날에 들은 거랑 다른데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잘라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저런 의견, 이런 의견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자기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약간 오픈을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